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가 이 시사본부 방송을 하기 위해서 KBS를 찾을 때면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주말 여의도는 매우 한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벌써부터 국회 앞 여의도 일대가 시민들의 열기로 들끓고 있네요. 국회 근처 커피숍과 음식점에는 이 탄핵 집회를 응원하는 커피와 빵, 국밥 등의 선결제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때마다 뭉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 그 자체로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집중 분석해보죠. 12월 14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조혜민 씨. 하는 차량들로 지방 방향 정체가 가장 극심한 시간인데요. 서울 쪽 정체도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곳곳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버스 간의 추돌 사고로 주변 속도 내려갑니다. 교통량 자체로 인한 정체는 충청권에서는 청주를, 수도권에선 양재를 중심으로 10km씩 가장 지나기 힘듭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오산 부근의 6km 정체를 지나고 나면 주말답게 충청권에 이동이 힘듭니다. 천안 분기점을 시작으로 12km나 답답하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을 앞두고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는 진천 부근에서 6, 7km씩 어렵습니다. 또 남이 쪽으로 더 가신다면 오창부터 남이까지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은 이보다는 상황 괜찮습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경기권에선 용인을, 강원권에선 원주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은 홍천 휴게소를 중심으로 6km 정체 외엔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지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거짓말입니다. 네,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하고요. 또 하야 및 조기 퇴진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열흘도 안 돼 드러난 대표적 거짓말이고요. 예. 경찰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동시에 구속됐죠. 이 두 사람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서울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이 국회에선 언론 보도를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라더니 이게 거짓이었던 거죠. 지난 12일에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거기도 참 거짓말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당황했는데, 자, 속속 드러나는 거짓말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일정이 보통 사전에 공유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전혀 예고가 안 됐었고요. 맞아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8시 21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을 한 것부터였는데요. 이 여러 언론이 윤 대통령 담화 5일 만에 대통령실 출근 왜 이런 제목의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해제한 후에 관저에서 계속 두문불출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 출입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나 사고 상태가 아니다라는 흔적을 남기려고 집무실에 나온 건가 이런 추측을 했고요. 또 다른 기자들은 증거인멸을 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내놓더라고요.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지냈기 때문에 관저가 청와대 안에 있으니까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를 이제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도 내지 않고 무단 결근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고나 고리 상태로 볼 수 있겠다. 이걸 막으려고 나온 거다. 이런 추측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리나 사고 시에 대해 정한 헌법 제68조와 제71조에 비춰보면요. 이 권한 대행이 가능해지거든요. 게다가 불과 34분 뒤인 오전 8시 55분쯤 윤 대통령 차량이 다시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의문이 증폭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출근한 이유는 바로 그 담화 때문이었다. 금세 밝혀졌죠? 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 7일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모든 책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에 돌리기 위한 실천자 분량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 담화 이후에 대통령실 안팎에서 들리는 대통령 본인의 취지, 그러니까 이런 대국민 담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취재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 직전까지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하겠다. 이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문불출하는 동안 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국민 담화는 앞으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윤 대통령은 주변에 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 변론 요지서를 직접 작성하겠다고 의욕을 보일 정도로 이 검사 본능에 충실했고요. 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당연히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전하면서요. 그래도 왜 이렇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항변하겠다라는 뜻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까지 감수한 상태에서 항변을 하겠다. 참, 이 상식에서는 많이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돼요. 맞아요. 이 사실 공인에 대한 정신 분석은 신중해야 하지만 이 국가적 위기를 부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게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적 특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말인가요?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후 이 정신건강의학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들이에요?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A 교수는요. 이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다면 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만 직접 진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 가능성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전제는 의료 윤리상 중요한 원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는 직접 검진하지 않고 당사자 동의를 얻지 않은 공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이 전문적 소견을 밝혀서는 안 된다라는 골드워터 룰 때문인데요. 이 1964년 미국 한 잡지사가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가 정신적으로 대통령에 적합한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게재했다가 이 명예훼손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한 사건에서 유래한 의료 윤리 지침입니다. 네. 근데 그 64년 전에 그 일은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런 정신과 의사들 그 대상 그런 걸 한 거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지금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해주는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A 교수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료 윤리를 준수해야 하지만 전문가는 또 공익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경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적 방어 목적으로 일부러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정신 감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증상에 대한 의견도 있나요? 네, 이게 대부분 권력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위험한 특성인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C 교수는요, 이 최고 경영자처럼 조직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깊이 몰두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 결과 조작설 등등 이런 게 확증 편향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C 교수는요. 그러나 이번 담화를 보며 확증 편향으로 설명하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심리적 문제를 넘어 병리적 문제로까지 나아간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뭐 대통령의 정신 상태도 참 우려되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심리적 내상을 입었잖아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이 국민이 겪을 심리적 고통을 우려하고 있어요. 이 분야 의사 510명은 시국 선언문을 내고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안전 확보와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중요하다면서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거짓말. 국회에서는 언론 보도 통해 계엄 사실을 알았다던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군 관계자들과 이 보안 처리된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김봉식 서울청장 역시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3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조 청장과 마찬가지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화폰이라는 게 도청 감청이나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 이런 게 깔린 보안 휴대폰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수부는 2회에 걸친 조 청장 조사에서 이 비화폰의 존재를 확인하고 11일 청장 집무실에 보관돼 있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비화폰을 통해 뭘 파악할 수 있나요? 조 청장은 일단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시가 비화폰으로 이뤄졌다는 거예요. 물론 녹음은 안 됐지만 비화폰 서버 위치를 확인하고 또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통화 기록과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증거는 없어요? 또 있습니다. 조 청장이 3일 밤 저녁 7시쯤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비밀회동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도 조 청장과 함께 계엄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A4 용지 한 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파악됐는데요. 그 A4 용지가 근데 지금은 확보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엄 관련 내용과 장악해야 하는 세상이 명시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 청장이 해당 문건을 공간에서 찢어버렸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김 청장도 문건이 현재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두 경찰의 수장들은 계엄이라고 하는 비현실적 그 지시사항을 어떻게 인식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조 청장은요, 이날 회동이 5분 만에 종료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대통령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요, 서로 이거 진짜야? 이 대통령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아니야? 뭐 을지 연습이나 야외 기동 훈련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서로 제기하면서 황당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거짓말은 결국은 다 들통납니다. 네, 박지원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휴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은 눈이나 비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6도로 출발한 뒤 영상권으로 1.1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이 영하 2.5도 정도의 체감 온도로 느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3도까지 오르면서 앞으로 2도 정도는 더 오른 뒤 다시 하향세를 보이겠고 어제보다 1, 2도 떨어지겠습니다. 세종 4, 대전 5, 광주, 대구 6, 강릉 7, 부산 8도 등 전국이 2도에서 8도 분포로 대부분 5도 안팎의 한 자릿수에 그쳐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깥 활동 오늘 오래 하시는 분들은 방한용품 꼭 챙기셔서 따뜻하게 옷차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눈이 오는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 제주 산지나 울릉도 독도의 대설특보는 해제가 됐고 전북 부안군에만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남 서해안이나 전라권 서부, 전북 일부,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고 충청과 전라권, 제주는 내일도 비나 눈 예보가 있는데요. 충청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서부 내륙이나 수도권, 강원 영서도 내일 약간의 빗방울이나 눈 날림이 예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대기가 가장 메마른 지역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해서 먼 바다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모레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도, 체감 온도는 영하 2.3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의사당 대로가 양방향으로 모두 집회 준비로 전면 통제입니다. 여의 지하차도 또한 통제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국회 앞과 여의공원로 또한 통제에 들어가면서 우회하는 차들로 평소 주말보다 많이 혼잡합니다.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은 영등포역 방향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교통량 늘면서 서행하고요. 다시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정체고요. 얼마 못 가 다시 성산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상행선 벌써 차가 많은데요. 옥산 부근에서 목천 쪽으로 10km가량 정체입니다. 또 안성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정체인데 일대 1,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 났고요. 좀 더 지나서는 기흥 5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는 수원과 서울 요금소 그리고 금토분기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탄핵 정국 우리의 경제 상황 점검해 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조금씩 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증시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별 영향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계속 팔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빨간불이 상승에 나왔지? 보면은요 기관들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을 보면은 이제 연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그 계엄 사태가 일어날 때부터 이제 연기금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연기금이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기금이 예전처럼 운영을 했었으면 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좀 아무튼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전혀 증시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무디스가요. 그 프랑스의 그 신용 평가를 했을 때 최근에 AA2에서 AA3로 강등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위기를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용 강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0년 동안 이제는 AA2로 있습니다. 신용도 좋은데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 언제 우리가 또 강등당할지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증시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떠나서 더 큰 문제는 네. 우리 증시에 대한 어떤 매력도라 그럴까 이런 게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장 떠난다. 그래서 미국 아니면 코인 쪽으로 간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더 팽배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코인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주식 종목 잘 모릅니다. 근데 코인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코인 시장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건데 제가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이제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봤는데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일평균 거래 대금이 24조 4,900억 원인데 코스피 시장 9조 원, 뭐 코스닥 시장 6조 원, 합친 16조보다 이런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많네요. 근데 물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일단 절대로 보더라도요. 일단 코스피 거래 대금이 실제 가상자산 거래 대금보다 반토막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갖고 와서 기업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본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들이. 다 코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게 기정화 사실이 되어버린다. 이게 완전히 뭐 뉴노멀로 돼버리면은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증시의 매력도가 완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엄 사태 일어나면서 네. 더 타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전체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환율 추이는요?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제 13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433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계속 지금 정부가 이제 나서고,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저는 나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환율이 덜 오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께서 또 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였어요. 한국은행이 11월 수출입 물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난달 수입 물가는요 1.1% 올랐는데 2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그런데 수입 물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랑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가는 떨어져요. 지금 국제 유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수입 물가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환율이죠.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랑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물건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 물건값이 높아지니 물가가 또 다시 한번 오르게 되고 예. 그 나의 처분 가능 소득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기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탄핵 정국 아닙니까? 과거 탄핵 정국 때 증시가 어땠죠? 일단 한 번은 올랐고요. 뭐 한 번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는 증시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탄핵 정국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거보다는요. 확실히 대외적인 변수가 많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둘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혼조세로 있다가 예. 사실상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주가는 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외적인 변수는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당선이 됐었을 때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는 중국의 이제는 긴축 경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변수가 더 망을 주는데 예. 일단은 탄핵 지금 전국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끝나면 안정된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예.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뭐 증시, 뭐 경제 환경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2일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에 네, 탄핵안이 통과되겠구나라는 네. 전망이 더 좀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벌써부터 며칠째 뭐 소폭이지만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보여주는 거죠.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면은. 맞습니다.
예산안 일단 통과됐죠. 네, 예산안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 예비비도 많이 줄었고요. 네, 대한고려 프로젝트가 한 497억 원 정도 삭감이 됐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정부가 쓰는 뭐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뭐 전공의 복귀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이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대한고려 프로젝트가 눈에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왔었어요. 왜냐하면 대한고려 프로젝트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는 실질적인 이제 산유국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이슈긴 한데 저는 가장 좀 이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저는 정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대한고려 프로젝트가 저는 좀 위험하다. 왜 말씀드리냐면 음모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장에. 음모론자들이 또 대한고려 프로젝트를 사실상 이거를 잘못된 정보를 좀 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석유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석유 나오지 않았는데 석유 나왔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왜냐하면 대한고려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음모론자들이 또 이거 이미 석유 발견됐는데 감추고 있다라는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정치를 흔들고 경제를 또 흔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대한고려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는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최대 2,000조 원에 육박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정말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예. 산욕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엄청난 돈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사를 본다 그러면 이 에너지 갖고 싸운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고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정치판도 경제판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용을 할까봐.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 일단 예산 삭감은 됐습니다. 거의 한 93%가 예상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결국에는 이제는 석유공사가 이제는 그 빚을 떠안고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 자금으로 해야죠. 근데 지금 석유공사가요, 한국석유공사가 부채가 19조 원이나 됩니다. 이게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 이미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는 또 채권을 또 발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채권 발행해서 돈 끌어와서 시추 작업을 합니다. 한 공정당 1,000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외자 끌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국 자본 끌어와서 할 텐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스케줄대로 갈지 아니면은 뭐 못 갈지 이거는 뭐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뭐 연말 뭐 대목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근에 소상공인 1,630명에게 서베이 조사, 그러니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88%가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 계엄 전과 계엄 이후에 갔을 때 그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 계엄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단체와 민주당이 이제는 민생 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이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 그러면 지금 본 예산 확정이 됐잖아요. 이거 가지고 소상공인 살리기가 좀 어려우니 우리가 이제 추경을 요청한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이제는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경제 성장률에 맞는 정도의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아마 내년도쯤에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 추경 예산안이 좀 편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거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기대와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항상 희망을 제시하는 게 정치 리더의 이제 사실상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분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어떤 행동들이 제가 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주당도 그 뭐 삭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필요한 건 내년에 추경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자, 권혁종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팩트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코너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침묵하던 북한이 지난 11일 처음 소식을 전했죠. 북한이 일주일 정도 침묵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는 2시간 만에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때도 한 이틀 뒤에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3일 날, 4일 날 밤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근데 처음 보도한 게 11일 날 노동신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노동신문이 6면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6면이 국제면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 소식을 이제 실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싣다가 최근에는 매일 그 윤정부 반윤정부 시위를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이제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뭐 보도는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 그렇게 보내던 쓰레기 풍선도 보내진 않았고요. 기이한 좀 침묵을 이어갔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북한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그 언급한 계엄의 주요 명분이 북한 위협이었습니다. 종북 세력 척결.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만일에 본인들이 입장을 내놓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혹시 이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상황 관리, 그다음에 전략적인 숙고의 경향을 가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 11일 이후로는 연일 보도를 합니까? 지금 11일 날은 사진을 무려 21장이나 실었고요. 허허. 6면에.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네. 그러나 그 사진 중에는 이제 계엄군에 맞선 시민 모습이나 이런 건 또 안 실었어요. 시민들 모습은 안 실죠. 예. 북한 주민 자극할까 봐.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12일 날에는 사진이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보도만 나왔고요. 그리고 13일에는 보도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북한 당국이 남쪽이 혼란스러울 때 이제 신나서 보도를 하면 예. 북한 주민들은 사실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노동신문에 이쪽 남한 사진이 실리면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보다는 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나, 그다음에 건물이 왜 저렇게 높은가, 차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다음에 저기는 대통령을 탄핵 국민들이 심판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자제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이번 사태 이제 주변에 뭐 자주 가는 식당 뭐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무력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전쟁이 없느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예, 북한에서 혹시 뭐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날짜까지 예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6.25 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지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징후들이 몇 달 전부터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인접해서 일주일 전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징후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은 뭐 군대 내부의 영양실조 환자 내지는 영양결핍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전면전 수행 능력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심하면 안 되지만 뭐 이번 사태로 뭐 북한이 무력 도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위기가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경고를 하고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사가 가장 잘 알거든요. 북한의 동향을. 지금 예를 들면은 11,000명 규모의 북한 특수작전군이 쿠르스크에 가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2만 개 분량 이상의 대규모의 탄약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전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쓸 탄약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보면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경계해야 되지만 예.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할 의지나 여력으로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미국의 어떤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 경고 이런 건 이제 통상적인 경고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까 조한범 박사께서 그 이례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침묵을 지킨 게 오히려 그 윤석열의 그 계엄 선포 그 명분에 이용당할 걸 오히려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전국에서는 조금만 도발도 오히려 그 구실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겠죠.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더 참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 북한 위협론을 들고 나왔는데 맞네 북한이 위협이 맞네 이러면은 또 이 다른 여론들이 결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극도의 경계, 그렇죠. 그다음에 극도의 어떤 오히려 이제 오비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연루, 강제적 연루, 우발적 연루 이걸 좀 피하고 싶겠죠. 네. 그나저나 그 평양 상공의 무인기 파동 때 우리 조한범 박사는 이건 우리 군보다는 민간이 했을 가능성 크다는 표현 쓰셨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뭐 지시를 했다 아니다 뭐 설왕설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쪽 업무를 하면서 저도 뭐 이제 합참의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정식 제 판단입니다만 개인적 판단으로 정식 군 개통이나 심리전단을 경유했다면 드론 작전 사령부를 경유했다면 저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일에 좀 더 이거는 뭐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면 아직 보도가 이제 그냥 설만 제기됐으니까. 예. 그러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규적인 시스템을 경유하지는 않았을 거다. 했다면 저런 식으로 허술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일부러 들키기 위한 것일 정도로 허술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공개했던 무인기 자체도 사실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페이로드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비선이나 이런 쪽이지 정규적인 우리 군 체계를 동원했을 가능성은 저는 아직도 희박하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뭐 출국 금지됐다, 뭐 이런 사실들을 계속 그 북한 주민한테 알리는 거는 그럴수록 또 북한은 저 체제 결속해야 한다, 뭐 이런 그 논리로 나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히려 아마 이제 제가 요즘에 주변국 반응도 좀 듣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도 이제 반응이 좀 나뉘고 있어요. 약간 이제 공식적인 위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 봐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견고하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또 이제 말을 조금 자유롭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네 부럽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죠. 저도 이번에 개인적으로 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있을까? 예. 아무런 무력 충돌도 없고 질서 정연하고 그렇죠. 뭐 심지어 수십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도 우리는 약탈이나 유리창 하나 깨지지가 않거든요. 아유 없죠 전혀. 이게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도 그게 딜레마죠. 이제 이걸 보도하면 이제 봐라 김정은 정권은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 속으로는 이게 나라냐 이럴 수 있거든요. 예. 저기는 반항. 이게 제가 최근에 북한 젊은이 한 사례를 봤는데 여학생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반체제 이럴 수는 없다. 북한이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해서 비밀 뭐 그룹 독소 그룹도 만들고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남쪽으로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쪽도 그게 딜레마죠. 남쪽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자유거든요. 그게. 네. 김정은 독재만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뭐 대통령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내려와야 되는 게 여기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체제 결속 도모모 효과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북러 조약이 공식 발효됐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각각 그 의회 내지는 이제 러시아는 의회에서 비준했고요. 예. 북한은 그 비준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도 비준할 수 있거든요. 아마 한 것 같고 그 비준서를 4일날 모스크바에서 교환했거든요. 네. 그럼 교환하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이전부터 뭐 눈 가리고 아웅으로 뭐 병력이며 물자는 갔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이제 공식화됐으니 그동안은 간 건 확실한데 본인들은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하냐는 거죠, 이제. 예. 공식적으로 군사협력을 할지 안 할지. 그다음에 쿠르스크의 인민군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는 징후들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제 소모가 있으면 보충병이 가야 되는데 이제 추가 파병이 있을지 이런 게 이제 관건이죠. 네. 그리고 지난 12일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 뭐 중국 사람 몇 명이 드론으로 뭘 찍고 뭐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간첩죄 뭐 개정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한다 이런 표현 쓰면서 그런데 이걸 중국 외교부가 보기에는 이 자국 국민들을 간첩으로 문 거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그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만일에 중국이 거꾸로 네.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입장을 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연루되는 것,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에 예. 일종의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불쾌한 입장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상황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국민 담화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고려할 것도 없이 어떤 외교적 파장을 미칠까 이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발표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자체도 그렇지만 또 야당의 어떤 탄핵 어떤 그 취지 문제나 이런 데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자꾸 연루가 되거든요. 그럼 1차 탄핵안 때는 그 뭐 예. 한미일 얘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빼긴 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좀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윤 정부의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불법 행위는 뭐 철저하게 예. 헌정 질서에서 이제 다뤄져야 되지만 예. 그러나 외교안보 분야는 사실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정쟁의 소재로 활용이 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든 야든 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그 한국 찾으려던 외교관들 외국 정상도 좀 다 일정 취소하고 그랬는데 오늘 뭐 탄핵안이 만약 통과가 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 뭐 다음 대선 이후 새 정권 들어설 때까지 외교는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하겠죠. 예, 그걸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미국 그 포브스지가 얘기했지만은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장기적으로 할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실 세계가 내심 놀랄 거예요. 아 물론이죠. 한국의 저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불확실성, 유동성은 감내해야 된다. 그러나 이 위기를 넘기면 중장기적으로 이 세계사적으로 이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이 확인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상급에서의 외교는 상당한 공백이 있지만 또 실무선에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렇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인 건 지금 트럼프가 들어설 미국과의 좀 적극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위축되니까 그런 건 문제죠. 비용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뭐 벌써 막 달려가는데요. 예, 이미 뭐 6개월 전 이전부터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쪽으로 아예 외교 라인을 아예 진영을 그렇게 갖춰놨었어요. 알겠어요. 예. 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웨딩 케이크 트윈 폴리어의 놀이죠. 함께 듣고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